우리나라가 모든 부분이 정말로 선진국 수준으로 다 달라 있는데 오늘날 지금 보면은 떨어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는 첫째는 뭐 볼 것도 없이 정치. 이거는 이게 개방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개방을 통해서 이것이 되는. 두 번째가 교육이라고. 교육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온갖 문제를 하다못해 애 안 낳는 문제까지도 이게 교육 관계가 상당히 큰 역할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보면은 애들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 끝나면 좀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집에 들어가면 형제간이 많으니까 같이 어울려가지고 지냈는데 요새 집에 들어가도 애 없고 친구들하고 뭐 어울려 놀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사회성 요새 문제가 학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그런 데 비롯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란 것이 전부 다 자리 이타다. 자기 이익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돼야지만 이게 된다. 경제라는 것도 자체도 보면은 소비자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수요자라는 것이. 그렇게 기업가라는 것이 이타행을 하지 않고는 돈을 못 번다. 그 돈 벌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필요한 거를 찾아가지고 봉사 안 하고는 벌리질 않는다. 모든 것이 자리 이타로 돌아간다 했어. 그 사람 살아가는 세상도 경제 이외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쪽의 거를 기본을 해주고 제가 지금 새로 뭘 또 시작한다 그러면 웃으실지 몰라도 그런 쪽을 어릴 때부터 이걸 이해하고 몸에 배도록 하는 거 이런 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일을 시작해 놓으면 이거는 누군가가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시작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금리도 높아졌죠. 뭐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간 그 경상수지가 호전돼야 됩니다. 경상수지가 나빠지면은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수출 쪽에 옛날과 같이 총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하려면 상대국하고의 거래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수출 품목의 원가도 내려야 되고 이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거기에 또 초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에는 항상 그 현상의 적이 아주 꼭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건데 근데 이 3개 분야가 개혁이 돼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 중에도 연금개혁은 이거는 바로 재정 적자하고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만 꼭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신문에서 다 봤지만 프랑스 그 에마뉴엘 마크로 대통령 그 양반의 추진을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 꼭 끝까지 해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이걸 해야 선진국으로 간다 하는 그런 그 분위기 조성에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얘기죠. 부전 자원 하나 없었고 시장 규모도
왜소하기 짝이 없었고 기업가 정신도 없는 그런 맨 땅 위에서 한국 경제는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 국가가 모든 에너지를 특정 그룹에 집중해서 지원을 했었죠. 소위 그 불균형 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10대 강국으로 우리가 성장하는데 하나의 틀을 쌓았다. 90년대 말에 와서 세계화 정책이 이 개방화, 이 세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었고, 그리고 정보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써왔던 국가 주도의 수출지향적 개발 전략은 빛과 그림자를 확연히 노출되게 됐었어요. 아시다시피 효율도 떨어지고 대기업 그룹으로서의 어떤 그 선단식 운영이 세계화에 적응할 수 없게 돼갖고 막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이 탄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사에 이름을 날렸던 이 프리드만 교수의 얘기를 빌리면은 현대 국가의 기능은 규제 기능, 감시 기능, 그리고 국가의 기업자 기능, 분배 기능 네 수로 분류를 했어요. 프리드만 교수는. 그러면서 현대 국가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것은 감시 기능과 분배 기능은 강화하고 규제 기능과 기업자 기능은 없애야 한다 하는 것이 프리드만 교수의 소론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규제 기능은 쉽게 얘기하면 뭐 인허가를 한다든가 기업이 그 시장에서 자유롭게 창의력을 개발해서 뭘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정부 주도로 이끌어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른바 규제 기능이고, 국가의 기업자 기능은 철도다, 전매다, 뭐 가스다 이런 그 전매 사업을 하는 것을 국가의 기업자 기능으로 삼아왔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히 시장에 맡기고 이제 시장 경제 쪽으로 움직이는데,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그 스포츠 할 때 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룰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정거래법의 기본적인 이상은 시장 경제를 억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시장 경제를 창달하고 어떤 기본 룰 속에서 기업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외부 룰을 설정해 주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기본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업 결합하게 되면은 독점이 형성되고, 독과점이 형성되면은 독점 가격이 형성되고, 독점 가격은 시장의 정상 가격보다도 독점 이윤을 높이는 이런 악영향이 있으니까 독점은 안 된다든가,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은 퀄리티가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드만 교수의 감시 기능의 차원으로 공정거래법이 제정이 됐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이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 경제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느냐의 목표가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지금 젊은이들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 그러면은 노동 투입 면에서 새로운 이민을 갑자기 하지 않는 나는 그건 어려운 문제인데 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는 노동력을 잘 배분을 해서 잘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성 인력, 우리나라 여성 인력은 OECD 국가 중에서 OECD 평균보다도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 심지어 일본보다도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 인력들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근데 이게 많이 활용되지 않고 노령 인구도 리타이어 아직도 65세, 60세에 리타이어한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도 아직도 일할 능력과 힘이 충분히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해요. 근데 이걸 다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해야 됩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배치를 옳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해야 하는 거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또 다른 심각한 소위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은행 같은 데서는 앞으로 세계 경제 10년을 굉장히 어렵게 보거든요. 평균 3%도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렵겠다. 근데 유감스럽게 한국 경제는 금년도 세계 경제의 반틈 정도도 성장이 어렵겠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정치는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갈등 구조는 더 커지고 성장 동력을 갖다가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할 일은 많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개혁도 해야 하고 연금개혁이나 재정개혁은 당연히 가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개혁. 우리 경쟁력은 사람이거든. 서로 우리가 우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같이 끌어가줘야지. 일방적으로 정책 발표하고 추진하고 그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패를 해봤거든. 몇 번이나. 진짜 정부가 가야 할 정책 또 그 영향을 받을 국민들 사이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토론을 해야 하고 그것을 좋은 말로 얘기하면 정책의 딜리버리란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딜리버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패예요. 이제는 what to do가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고 다 인식을 같이 하지. How to do it.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생각이 짧아. 그런 전술 전략이 굉장히 절실했답니다. 딜리버리 할 때는 공개 토론을 시켜라. 그리고 거기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고 또 설득할 건 서로를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계획이라는 게 성공할 수 있다. 나라 경제, 국민 생활을 책임지는 건 누구냐? 정치권이 아니야. 여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정부다요. 그 정부가 좀 당당해라. 당당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자기가 많이 알아야 해. 그 문제 제가 제일 잘 알아야 이론이나 현실이나 잘 알아야 당당할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국회 정치권에 대해서는 자세는 겸손하게 그러나 주장은 당당하게 해라. 이래야지 나라의 기강이 서는 겁니다. 이렇게 다극화되어 가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냉철하게 성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정치 하나 만들어서 야, 이게 정부 정책이다 발표하고 추진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왜 이런 정책을 써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해요.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치고 해당 관련되는 이익단이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은 이걸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하면서 같이 가주는 그런 소위 행정 기술이랄까 자세가 매우 중요한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그 경상수지가 상당히 대폭적인 흑자도 그 유지를 했었고 또 그걸 수출 중심으로 수출 정제 중심으로 그걸 추진했는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죠. 그 수출과 수입을 병행해야 되는 또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수입도 거기에 맞춰서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핵심이 환율 정책인데요. 환율 정책인데 지금 가장 어려운 우리 거시경제 정책 중에 하나인데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수출 정대를 위해서 고환율을 선호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이 환율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가장 핵심은 저는 외환 보유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적정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우리가 잘 추정을 하고 그 적정 외환 보유고가 유지되는 그 범위 내에서 환율이 유지되도록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또 수출 수입을 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통상산업부가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태스크포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외환 보유고 환율 또 금리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정책을 조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정부라면 정부는 자기 스스로가 달라지시고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조직 원리가 달라져야 돼. 산업을 권장한다는 발상. 미국 보세요. 미국 어디에 산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가 있어요? 정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산업을 지금 전부 권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산업을 권장한다면 뭐 하겠어? 지원하고 규제하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나? 옛날에는 워낙 우리 경제가 취약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시장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 그 시장을 관찰하면서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직접적 규제의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경제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냐. 이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인데 대통령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 구조에서는 절대 규제 개혁 안 됩니다. 정부 역할,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어야 돼.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개혁의 핵심적 방향이 돼야 되고, 거기에 모든 대통령 이하 정부이고 또 기업인들, 사회 지도자들, 언론인들,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를 얻어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만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갖고 옆에 참모들부터 생각을 다 일치시키는 그런, 그리고 그 가장 베이스에는 정부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정부 계획의 철학은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둬야 되고 세계의 모든 개혁은 지금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있어. 물론 시대에 따라 개혁의 주제가 달라지지만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추구해야 될 개혁의 방향은 그런 거야. 세계가 다 어렵지만은 세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어려워져야 된다는 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개발 60년 전체를 이렇게 두고 볼 때 민족의 중흥기였다면 앞으로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 경영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뭔가 하면은 신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신속하게 산업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은 서로 복합되어 있거나
IT로 융합이 되어 있거나 어느 한 전문 기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하고 집행하는데 이게 어느 한 군데 부서가 해낼 수 없는 일이 워낙 다양하게 융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부처 간에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조직은 저희들이 경제를 맡아서 일할 때 절개했던 규제, 통제의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남아 있어요. 과거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산업화하는 데는 굉장히 이게 오래 걸리는 신속한 결정을 못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든지 신속하지 못한 기술은 기술이 아니에요. 신속하게 결정. 그럼 여기에 사령탑, 정부의 기능이 여기에 맞도록 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 각 부처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권력을 설득을 시켜서 기술에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이끌어내는 이 노력이 행정부가 적극적인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신기술을 개발해야 될 많은 도전 분야가 지금 앞에 이렇게 널려 있지 않습니까? 널려 있다 해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각 부처 장관이 동참해가지고 그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에 몸을 바쳐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을 이해해야 한다. 행정부라는 것은 결국 핵심이 장관이에요. 좋은 장관이 나타나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관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장관이 되기를 바라고요. 생산과 복지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연금제도도 국민연금도 근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급변해서 오는 연금의 적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연금을 줄여서 대응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그런 거는 일반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구 구조의 급변에서 오는 일시적인 영향, 5년, 10년의 일시적인 영향은 재정에서 커버해 주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인구가 정상적인 궤도에 있을 때 적자가 되는 폭은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이제 고쳐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연금을 혜택을 다 보는 이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손을 봐야죠. 손을 봐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인구 구조가 같다는 가정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인구 구조의 가정 이거를 잘 폭을 조정해서 중간 단계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맞춰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5개년 계획 때 제가 가족 계획 사업을 갖다가
담당해서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겠는데 그 당시에 그 가족 계획 사업을 UNDP에 지원하여서 우리가 추진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그 성공한 나라로 그 유엔에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성공해 버리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출산력 뭐 이런 문제로 이제 되는데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70년대 말부터 80년 초까지 덴마크에서 경제협력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 주요 선진국들이 다 출산력이 1 이하로 떨어져 갖고 다 인구 절벽을 그때 경험했는데 서구의 그 여러 선진 나라들이 다 재정 지원으로 어떻게 저 출산력을 해결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재정에 의한 출산력을 높이겠다는 그 발상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여성이 가사와 육아에 매몰 있었고 생산 가능 인구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그 이 경제활동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서 육아의 부담감, 그다음에 가사 노동, 우리 노동에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거기서 우리나라 우수한 여성 인력들을 해방시켜서 생산 가능 인구로 하면 우리나라 그 민족의 우수성이 지금의 한 2배 이상으로 제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 구성부터 바꿔야 됩니다.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 이런 거는 사실 여성들이 더 잘합니다. 남자들보다도. 근데 가장 우리나라 그 내각 구성하는 거는 우선 여성이 너무 적고 또 여성을 갖다 가장 험한 부서를 맡깁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환경부 장관, 보사부 장관, 뭐 노동부 장관, 뭐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게 남자들이 몸으로 떼어가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야 될 건데 정작 이 여자들이 할 건 남자들하고 남자들이 할 건 또 여자들하고 해서 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려면 여성과 남성이 그 대등하게 경제활동에서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견해들이 있겠지만 인구 문제는 출산력 제고를 그 재정을 쏟아붓는 거는 결국 그 실패 거의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고 여성을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에서 해방시켜서 여성을 생산성 있는 경제 활동으로 흡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려고 봅니다. 노동개혁이 뭐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노동개혁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우리나라에 월급쟁이가 2,2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2,200만 명 월급쟁이 가운데 노동조합원은 15% 정도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아시다시피 300만이에요. 그러면 2,200만 명 중에 1,900만 명은 노조에 가입도 못한 저임금 근로자예요. 비정규직이에요. 제가 15% 노동조합이라 그랬죠.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50%가 다 돼요. 두 개를 합해봅시다. 한쪽에는 2,200만 중에 노동조합원은 3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50%, 48% 뭐 이래요. 그러면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아, 대기업의 정규직이면서 고임금을 받는 사람이 노동조합원이구나.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갭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노동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목소리를 못 내는 노동자들 간의 갭도 만만치 않다. 이거를 줄이자는 거예요. 노사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불투명성 플러스 노 간의 갭을 줄여서 가급적이면 2,200만 월급쟁이들 간의 격차를 줄이자는 게 노동개혁인데 마치 노동개혁이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고
사용자를 편하게 해주는 걸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어요. 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다. 시장경제의 위기다. 민주주의와 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 두 개는 사실은 제대로 잘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에요. 민주주의는 1인 1표 아닙니까? 평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1원 1표예요. 1원 1표. 주식 지분에 따라서 파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는 평등, 완전 평등 아니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표씩 완전 평등인데 자본주의는 능률이라든가 이런 그 효율이라든가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금 이 양쪽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이 커플이 지금 얼마 전까지는 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 석학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공리를 하고 짜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최근에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능력주의, 그죠?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능력주의야말로 불평등을 심화시켜가지고 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보상을 더 가져가는 거 지금도 뭐 그게 말이 맞죠. 근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 머리가 나빠가지고 성과가 안 나오는 걸 어떡하느냐. 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몸이 약하고 이래가지고 일을 막 못하는데 어떡하느냐. 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과거에는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고 많아지면은 결국은 당신네들도 일자리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더불어 잘 살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갈수록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은 문제 제기는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답은 추상적인 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예를 들면 배려하고 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그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 합의를 모으는데 특히 KDI 같은 이런 지식 층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알지만은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이제 2000년대를 넘기지를 못하고 끝났거든요. 왜? 그것만큼 정부 주도의 계획과 정부 주도의 중장기 정책의 시대가 이제 바뀐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역할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과 민간의 동력을 부추기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면서 그 시장과 민간이 잘 찾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그러면서도 국가 발전, 국민 전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항상 국제적인 흐름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민간과 대화하고 토의하면서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할 거냐 하는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이전에 그 당면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 할 때 유효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일궈내고 국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그런 정책은 뭐 당연하게 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세계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그 미래의 먹거리, 다양한 새로운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쪽의 인력과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R&D 투자, 이런 쪽의 좀 더 넓은 의미의 공공재를 정부가 미리 예견을 하고 알려주면서 민간의 활력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쪽으로 그 정부의 역할을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과정에 정부 혼자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 관련 유관기관들, 공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출연 연구기관들도 있고, 하물며 대학도 있죠. 그런 우리의 모든 싱크탱크를 총동원해서 융합하고 그걸 잘 코디네이트 해주는 그런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고 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70년대 1차, 2차 석유파동, 80년대 뭐 이렇게 부동산, 그래서 왜곡된 경제, 또 개방, 90년대 외환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참 어려울 때인데 우리 또 다 잘 헤쳐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헤쳐나올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현안 위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은가, 뭐 그런 여력이 없지 않나 하는데, 그걸 그냥 한마디로 전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그 요소 투입에 의한 양적 성장으로 이제 주로 해왔는데, 이제는 그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경제가 가야 된다. 뭐 근데 우리가 이제는 뭐 그 저출산 고령화가 완전히 그 고착이 돼 있잖아요. 저는 저출산 문제가 이제 출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사회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동산, 교육, 우리 여성의 사회 참여, 뭐 유리천장이 있잖아요. 아마 여성의 교육 연한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OECD 국가에서. 근데 거기서 가장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출산을 해도 그 아기가 경제활동을 하려면 20년 후 아니에요. 그 지금 출산율 대책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굉장히 높여야겠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가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민을 대폭 확대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유럽에 이제 근무를 할 때 보니까 그냥 이렇게 취업할 때 취업 비자 한 사람만 주지 않고 가족 다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요.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경제활동 하고 그러면 우리 또 그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하고, 그래서 좀 아주 폭넓은 이민 정책을 기왕하는 거 아주 폭넓게 좀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은 210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반이 되고 지금 인구에 2500년도에 우리 한민족의 인구가 30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한민족이 사라지는 거죠. 언어가 없어지니까. 최소 언어 단위가 언어학자들 얘기하면 한 7, 80만이 돼야 된대요. 저는 이제 그래서 잠재 성장률 얘기를 길게 했지만은 우리 경제가 안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런 쪽에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 분들,
거의 때가 파는 모든 얘기가 좀 새롭게 좀 더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다른 산업하고 똑같이 세계 여러 부분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우리 농업도 우리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조선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그 산업들하고만 다른 나라 산업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농업도 다른 나라의 농업에 비해서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농업을 우리나라는 그동안 쭉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농, 가정농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으로 돼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농업이 그렇게 발전된 이유는 이 뭐든지 과학적으로 또 농업이라는 것 자체를 산업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고 기술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업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제가 20여 년 전에 갔을 때 그때 당시로 400억 이상 되는 매출을 하는 그런 농업 기업이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산업 생태계가 단단해야 농업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종자도 아주 좋은 종자. 병충해도 강하고 생산성도 높고 이런 아주 첨단 그런 종자들을 개발해내거든요. 그런 종자를 개발하는 거는 상당한 기업이 되지 않으면 일반 농가에서는 개발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농업을 기술 도입하고 기업화된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뭐 생산해가지고 농민하고 경쟁하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그 대기업들이나 일반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 농업을 이렇게 측면 지원해주면 참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농식품 그 시장이 세계 시장이 8조 달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사실 반도체 그 시장은 6,400억 달러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8조 달러에 우리가 지금 수출해서 대개 3% 정도 우리나라가 점하고 있잖아요. 3% 얼마입니까? 2,400억 달러인데 우리 얼마든지 농식품 수출을 통해 가지고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무역 확대도 하고 무역 흑자로 또 바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은 뭐 많이들 아는 대로 이 중국이 중심이고요. 정치, 경제, 안보를 포함해서 중국 우선주의, 중국 기술주의 이런 게 이제 중심적인 정책으로 변했기 때문에 전에와 같은 이 세계 무역의 어떤 흐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스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미국의 또 이 민주정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한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또는 미래의 패권, 기술 경제의 패권이 이제 정치, 국제정치의 패권까지 나오고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안보 우선의 사회가 이 국제사회가 됐고 그 안보 우선의 사회에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공급망 분리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따로따로 공장을 가지고 따로따로 소비하자 그러면은 이게 경제가 무지하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안보 아까 그 패권 경쟁이 되니까 미국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망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세계 무역망 중에서 미국의 목표는 완전히 중국을 제외해버리자
하는 거고요. 중국도 맞서기에서 그럼 미국을 뺀, 서방을 뺀 또는 우리 편끼리 또 이렇게 공급망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공급망 분리인데, 그럼 이런 상황 하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해답책은 없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또 적응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미국, 중국 양쪽의 생산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금 핵심적으로 부딪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양쪽의 공장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 저렇게 나가는 게 중요하고,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 독일 총리 그리고 지금 프랑스 대통령 중국을 많이 방문합니다. 심지어 중국하고 일본 간에도 보면 부지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프랑스, 일본 이런 데 기업들 그런 정치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참고하고 어떨 때는 좀 이 공유하고 이 어떻게 협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원칙은 아주 공고히 하되,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서 미국하고의 협조도 유지하고 중국하고에도 어느 정도 이런 이 경제관계를 활용하는 우리나라 정부하고 기업이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이런 공급망 분리를 조금 더 유연하게 충격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런 게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거를 대체하는 동남아 시장, 그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시장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이니까 정말로 계획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이야말로 시장경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주장을 많이 했던 부처입니다. 그동안의 5개년 계획의 그 성격이라는 것이 5개년 계획을 준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어떤 문제에 봉착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기조로 나가야 되느냐,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논의하는 그 장으로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개년 계획은 준비 과정이 우리 국민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 빌딩에 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은 발표하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한 70~80%는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5개년 계획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 무엇이 문제 있지? 어떻게 돼야지? 그거를 뭐 KDI라든가 관계 전문가 또 외국 전문가도 부르고 또 기업계나 여러 가지 각계각층 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문제가 다 돌출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계획이 나오는 거고 그 계획에서 여러 가지 뭐 때로는 이제 뭐 성장이라든가 숫자가 덜어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그 숫자를 뭘 달성한다든가 그런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곧 1~2년만 지나고 나면 여건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년 계획이 필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에 봉착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전 우리 사회가 같이 공감대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미래지향적으로 아젠다 세팅을 해가지고 할 그런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옛날 경제개혁원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래 전략을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한 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그런 정부 중심 기능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의 경제부총리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경제부총리는 현안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업무는 상당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KDI라든가 민간 같은 데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경제기획원 경제부총리는 다른 업무가 별로 없고 그것만 하니까
그런 것을 수렴해가지고 정부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갔는데 지금은 밖에서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주장을 해도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는 현안 업무가 많으니까 옛날처럼 그런 걸 들어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지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능이 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국제 경제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산업 정책의 부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 정책하면 왠지 이게 좋은 의미보다는 초기에는 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상황은 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오히려 과거에 그렇게 반대했던 산업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게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좀 뜨거운 그러한 하여튼 산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제 따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칩4다 그래가지고 몇 나라가 그런 반도체 관련된 동맹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뭐 경제학으로 보면 싸우 얘기하면 그야말로 다자간에 그러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미중 간의 갈등은 어떤 지정학적 요소와 또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어떤 지역 동맹 내지는 우리하고 뜻이 맞는 국가들 간의 다자간이 아닌 지역적인 어떤 동맹을 통해서 또는 그 산업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보면 그 대개 안보하고 경제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보는 어떻게 보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국가 이념을 가진 국가에 기반을 두지만 경제는 적어도 어떤 국가하고도 우리가 경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자꾸 저게 이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치 동맹에 우리가 그 뿌리를 두되 경제적으로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미 한중 FTA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한다든지 또는 이런 산업 구조가 어떤 그 산업 내 무역을 또 우리가 그 일으킬 수 있는 또 요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면서 이 중국과 이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한마디로 어떤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럼 이제 어떤 산업 정책을 해야 될 거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어떤 핵심되는 그런 그 업종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탄소 산업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핵심적인 자원과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과거같이 완전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아주 팽창하던 시기하고 달리 산업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산업 정책을 굉장히 더 투명하고 또 산업 정책에 대한 그 하나의 그 평가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를 거쳐가면서 산업 정책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평가를 해본다면은 국내외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요동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본다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퇴조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 안보 양 측면에서의 그 프레임이 전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 본다면 이제 노동력의 감소를 지나서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어마어마한 변화 시기를 맞고 있고 이 인구학이라는 것은 정말 경제 전체에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는 큰 요인입니다. 이것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 잠재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준비가 우리에게 그렇게 충분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판이 국내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국내외 요동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과연 우리가 우리를 지킬 힘이 있느냐,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우리가 지킬 힘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다행히도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공조가 안보 협력이 더 강화가 됐고, 또 일본하고는 여러 가지 좀 껄끄러운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약간 좀 회복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런 외부의 힘만 가지고 우리를 지켜나가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방위력을 하루빨리 더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안보를 강화하는 부분 하나하고 우리 스스로 방위 능력을 올리는 쪽, 이것을 동시에 해나갈 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뭘 갖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옛날 같으면 이제 정부가 어떤 산업을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이제 키워주는 그런 격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부가 그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시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분야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노동개혁, 또 하나는 규제개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민간이 더 투자를 하고 더 성장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본이 더 투하가 되고 기술 개발에도 힘을 쓸 수 있으면 그쪽에 여러 가지 영역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노동개혁, 또 한쪽으로 규제개혁,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인디아의 모디 수상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친기업 정책, 민간 투자 활성화, 그 다음에 디지털 인디아,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도의 제일 서쪽에 있던 구자라트주의 수상으로 12년을 재직을 하면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두 자리대 10% 이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인도 국민이 이분을 인도 전체를 그렇게 바꿔달라는 뜻으로 수상으로 모시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경우에도 보다 더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일자리를 익히고 나라가 더 발전하는 쪽으로 가는 큰 이런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등의 부상으로 우리 제조업이 좀 BOE가 약화가 되고, 특히 중국 등에 수출하던 중간재가 중국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출이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불가피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 쪽에서는 우리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서비스 수지 쪽에서 선진국들이 대체로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컨텐츠, 문화관광, 운송, 금융 등등의 그런 서비스 산업을 좀 고부가 가치화하고 육성하는 그것이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들은 보면 대체로 보는 소득 수지라고 해서 해외 직접 투자하거나 정권 투자한 데서 나오는 소득 쪽에서 흑자를 보잖아요. 우리도 지금 순채권국으로 전환이 된 뒤에 어느 정도 그쪽은 흑자를 보고는 있는데
그걸 좀 더 견실하게 운용하고 국민연금 등도 견실한 운용 등을 통해서 그 흑자 기조가 좀 정착이 되도록 하는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제조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우리 어느 정도 중국 등의 후발 국가와는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앞서고 있는 분야 쪽은 여기저기 R&D 투자라든지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가열차게 해서 그 격차를 유지하는 거. 경합하는 분야도 좀 있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 경합하는 분야는 후발국 등으로 이전하거나 연착륙을 통해서 우리가 본원소득 수지 쪽에서 좀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한 4, 5년 안에 아예 그냥 적자 기조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역 쪽에서 적자가 나면 버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는 탄소 생산성을 강화해서 에너지 수요를 좀 줄이도록 하는 것, 탄소 중립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그쪽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우리 경상수지에 영향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국가의 그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며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펴서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민간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제 이런 것이 새로이 모색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그 중에 저는 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정치와의 연관 관계인데요.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망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인데 요즘으로 아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퍼퓰리즘 같은 거겠죠. 이게 이제 표를 의식하고 분명히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현실이라든가 경제 앞날로 봐서는 마땅치 않은 정책도 지금 당장 표가 된다 그러면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물리쳐야 할 정치 논리고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경제 정책은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게 옳다고 보는데. 다만 경제정책 자체가 정치 과정이란 말을 제가 가끔 씁니다만 정치 과정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정치 과정이라 그러면 이제 국회하고 상대하는 것만 정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여론을 환기하고 이런 게 다 정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답이 100점짜리 정답이 저것 같지만 국민들이 그래 그게 100점일지라고 볼 수 있을까? 나는 불만이다. 이런 걸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다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버넌스의 이제 그 정치 과정이라는 게 부득불 빠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과거와 같이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 시대처럼 이제 행정부가 여기 옳은 길이 있으니까 우리를 따라오세요. 이러기는 이제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협조를 잘 끌어내는 방안을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솔직히 지난 한 1, 20년 동안은 우리 경제에 말하자면은 구세주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수출 시장으로서 계속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중국이라고 계속 고도 성장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미중 갈등 때문에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이렇게 바꾸는 전환하는 이런 과정 등등을 생각을 해 본다든지. 또 중국 내적으로도 인구 감소 문제랄지 과도한 부채 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이제 소위 고도 성장을 지나서 이제 좀 안정화 내지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중국 경제의 특수에 의존해서 우리 경제를 꾸려 나가는 것은 저는 한계에 이제 다다랐다. 이제 이렇게 봐서 그럼 결국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중국 공급망 그 전환 이 과정에서 탈중국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제조 쪽은 그래도 우리가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생산 기지로서 매력을 우리가 좀 더 높이는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중국 시장을 소위 소비재 시장으로서의 중국 시장을 우리가 이제 공략하는 뭐 그런 전략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국민 그 소득이 높은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그런 쪽에 소비재 시장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중국이 이제 또 그 소득이 올라지면은 이런 신선식품이랄지 뭐 이런 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비재 시장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뭐 그런 노력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것 같고 저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 뭐 수출시장 다변화랄지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책은 당연히 또 당연히 또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워라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개발연대에서 좀 빨리 했으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다 보니까 워라벨을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독일의 사실 근로시간법을 보면은 독일은 주 몇 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루를 일하는 거 8시간 하고 연장 근로 최대 2시간. 그렇게 하고 연장 근로해서 끝나는 시간은 그 다음날 일할 때까지는 휴식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11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로 시간은 2시간하고 15분인가 이게 규제가 딱 거의 휴게 시간이에요. 근로 시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커피 마시고 그런 거는 근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커피 마시면서 한 30분 잡담하는 것도 근로 시간이고 이 워라벨을 하려면은 이 근로 시간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되고 독일은 그리고 또 애들 직장 가까이에서 애들을 봐줄 수 있는 뭐 연장근무까지 해도 가면은 애들이 여기서 끝나면은 다 어디서 한 군데를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부모가 거기 가서 찾아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직장하고 이 가정 돌보는 거하고 가사 이거를 같이 갈 수 있게 돼줘야 되는데 이거는 노동 쪽의 정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정책, 애들 그 유치원 보육 정책 이런 것이 같이 일관성 있게 정책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구성이 아마 우리나라가 하려면은 지금 이해관계자도 워낙 많고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MZ 세대들 이렇게 요구하는 거 보면은 주 몇 시간 일하는 걸 자꾸 하지 말고 우리한테 휴식 시간 보장하는 걸 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에요. 근로시간법이지. 독일도 이제 주 몇 시간 할 때 히틀러 때 그때 이제 주 몇 시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 근로시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MZ세대 요구에 맞춰서 그런 것도 한번 재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 게이츠가 책을 썼죠.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민간에서 주장한 것이 정부의 개입을 줄여라.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지만 이것이 민간의 창의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주장을 해놓았던 사람이
이 기후 변화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 없으면은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의 역할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방점을 두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 하면서 서문에 써놨더라고요. 기후변화의 성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곧 닥칠 문제고요. 지금 이미 다가오고 있고, 그러나 한 사람이 느끼는 불편이라든가 이거보다도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런 총체적인 가업은 훨씬 큽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지금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모든 걸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들어갔죠. 실제로 뭐 10년간 4천억 불이라고 합니다. 4천억 불보다는 더 들어가겠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피해를 보고 어떤 데서는 그것을 반사적인 이익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도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필요한 부분은 모든 지원을 다 대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에 조그만 지원을 갖고서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투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 여건이 형성이 돼 있다.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건 민간에 맡긴다고 그냥 놔둔다 그러면 우리는 자체로서 엄청난 큰 신사람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그 정부는 그런데 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적인 그런 어떤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해나가면서, 다시 말하면 공정성을 잊지 말고 객관성 잊지 않으면서,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것이 그 새로운 정부의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 정리가 되면 개발 계획이라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런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많습니다. 저희가 경제개발 5개년 통해서 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간 균형 개발이죠. 그죠? 너무나 수도권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정부가 그 수도권을 억제하고 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지역 균형을 그 기치로 내세우면서도 그 내용적으로는 지역 균형을 결정적으로 그 어렵게 하는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분배의 문제들, 또 계층 간의 어떤 이 문제들, 청년, 노년, 또 중간의 여러 계층들, 이런 계층들 간의 어떤 그 협력이나 이해의 그 영역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다 그 어떤 완고한 그런 어떤 주장과 고집 이런 것들이 아집이 남아 있는 이제 국가 시스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소멸을 얘기하고 지방 소멸을 얘기하고 인구 소멸을 얘기하지만은 국가 전체로 보면은 그 어떤 큰 아젠다들이 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순적입니다. 상충합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면서 수도권의 어떤 그 구심력은 점점 강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택 정책 실패는 결과적으로 구심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역설을 만듭니다. 최근에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또 마찬가지 힘을 수도권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가면서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인구가 다 줄어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행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행정은 나름대로 관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거기에 뭐를 만들고 뭘 하고 있는 거죠. 국가적인 그 부가가치는 없어지는데 비용은 계속 치르고 사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는 지역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지금 그 총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죠. 제가 늘 지역의 젊은이들 만나면 얘기하는데 지역 소멸이라는 거, 두 번째 고령화 문제, 청년의 문제, 요 주제를 가지고 요 관점에서만 국가 시스템을, 지역도 마찬가지고 국가 운영 시스템을 한번 싹 고쳐보자.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청년들의 그 영역이 되는데 그럼 누구의 관점이 그 미래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지금의 청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가기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그 리더가 국가를 좀 잘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직도 필요하고요. 더 말하면은 정치가 정치다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난 60년간의 개발 연대를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모범적인 압축 성장 경로를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 선배 경제 관료들의 피와 땀이 이룬 결실이겠죠. 그러나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갈 방향에 여러 가지 걸림돌과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 과거 5년마다 1%포인트씩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과 같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디지털 혁명과 AI 혁명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경제에 정말 커다란 장애물로 다가오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초저출산 국가이고 고령화의 진행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입니다. 이미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머지않아 절대 인구가 줄어들지도 모를 그럴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천착하는 문제인데요. 우리의 경제력 규모가 커지고 또 성숙되면서 저는 우리 경제의 사회적 자본 축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뱅크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을 10%포인트 올리면 경제 성장률 0.8%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성숙화되면서 원칙과 기준, 양보와 타협, 공정과 투명과 같은 소위 사회적 자본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제가 경제부총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그 같은 선도적 지위로 나아가고 또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가장 예를 들면 기술의 선점입니다. 이제는 우월한 기술력이 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격형으로서는 이뤄나갈 수가 없고 선도자적 지위에서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승자 독식의 세계가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의 확보라든가 또는 생태계의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속도 경쟁을 이루는 것 그리고 먼저 치고 나가는 선도자적 지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발전을 하긴 했지만 과연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삶의 기회라든가 삶의 질이 좋은 세상을 만들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의욕도
있고 또 저희보다 많이 학교 다닐 때보다 많이 배우고 그런데 직장을 찾는데 한 100통, 200통 지원서를 냈는데도 다 그 예를 들면 낙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는 그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 구조, 경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 취업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시켰는지 또 노동시장을 제대로 그 기본권을 어느 정도 그 존중하면서도 그 수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줬는지 또 창의성 있는 인재가 뭔가 사업을 했을 때 그걸 스케일업 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벤처라든가 아니면 그 금융체계 같은 걸 우리가 갖춰줬는지 또 그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그 직업을 여러 번 많이 바꾸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계속 그 리스킬링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는지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실업 안전망이라든가 사회 안전망 같은 걸 좀 과감하게 저는 그 높이는 그런 게 낫지 않나. 지금 그 재정을 보게 되면요. 낭비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 데이터가 제대로 공유가 되도록 법적으로 좀 그걸 정비를 해주고 한다면 정말 리드가 있는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사회보장 체제를 만들 수도 있고 전달 체계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시장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따뜻함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봅니다. 시장 경제의 지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서로 사회적으로 타협하면서 이렇게 가는 노력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도 해줘야 되지만 학계에서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설득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가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학교 졸업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제가 있으면서 그걸 못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요. 그 지금 있으면서라도 그런 쪽에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걸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안정이 바탕이 돼야 금융산업 발전도 가능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낮추고 또 재정에서의 확정적인 정책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돈이 많이 풀렸죠. 2010년대 중반쯤부터 이러한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되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또 조금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봄에 발생을 하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됐습니다. 훨씬 더 완화적인 정책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제로금리 정책을 하게 됐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양적 완화적인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파생을 시켰습니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했지만 이 풀린 돈들이 또 자산시장으로 몰려갔죠. 그래서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문제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모두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0년 말부터 해서 2021년 상반기에 연끌 대출, 또 이 연끌 대출로 젊은 이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 이제 올인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됐고 금융 안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사실 금융 안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이 돈 많이 풀린 것 때문에 생기는 과도한 신용 때문에 생기는 금융 안정이 해쳐지는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든지 코로나 사태 직후 이럴 때 너무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또 돈을 풀어서 완화적인 정책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고, 상반되는 그런 의미의 금융 안정 정책을 정부는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장 취임하고 나서는 이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가계 부채 억제를 위한 정책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과도한 신용 문제에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길이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거를 실행에 옮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계의 금융 위기, 경제 위기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저는 과도한 신용, 과도한 부채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의 외환위기,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 2011년의 저축은행 사태, 이 모든 것들이 다 과도한 부채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융 안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 안정이 바탕이 돼야 그 위에서 금융 발전이 가능하죠. 금융 발전도 예를 들면 핀테크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시대의 금융 발전, 이것도 금융 안정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돼야 장기적으로 금융 발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금융이 발전하면 금융 산업 발전 자체가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도 주고, 또 금융 발전이 되면 이 금융을 통한 금융 중개 기능의 활성화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되고, 이러면서 또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입 개방, 그 5개년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실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제조업을 전부 개방을 시키고, 뭐 우리 6.25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조그만 보호받는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 때 들어서 우리가 개방 정책을 해가지고 이 무역 대국이 됐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좀 시대 지난 대통령이지.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세계화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지. 이 요새 세계화가 시대 대통령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예, 말하자면 너무 그 국수주의적인, 딴 나라가 그 국수주의 돼도 문제인데 미국의 제일 큰 나라가, 제일 큰 경제가 국수주의 되면 안 되죠. 경제가 이렇게 개방이 될수록 그 서비스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금융이 강해야 국제 경쟁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이 강한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 꿈은 이제 언제라도 한국이 이게 홍콩을 테이크 오버 했어야 된다. 지금도 그게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죠. 예. 금융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금융을 해가지고 딴 데 서비스를 해주면서 살아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잘 살지. 그래서 서비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분야다.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미국 국민은 경제정책 수립 시 국민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존 토마스 돈랍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인데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이루어진 문제 해결책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이 아니라고.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개혁의 지옥 같은 싸움의 시작이다. 개혁이 구체화되면 기득권 집단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망하여 개혁, 개방, 혁신의
해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거 틀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당연한 걸 안 해? 국민 공감 미래 정책상 성공적인 정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감대 컨센서스 빌딩을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컨센서스 빌딩 하는데 나보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와서 얘기하고 의견 제시하고 그 의견 제시하면 대답도 해주겠다.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그것이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처음에 KSP 사업이라는 것이 우즈베키스탄하고 비에트남 두 나라를 선정을 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는 경험을 전수해서 그 나라가 한국을 쫓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발전 계획을 갖고 발전하는 것이지 남을 모방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 나름대로의 발전 계획을 짜서 발전한 것이지 어느 딴 나라를 보고 나서 그대로 쫓아왔다.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KSP 사업이 상당히 크게 확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인류대학에서 대개 보면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의 KSP고 사실은 K대의 역할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수준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올라왔었고 그래서 정부를 잘 어드바이스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전에는 KDI가 정부보다 그래도 한 발자국 더 앞에 나가서 선진국 사례들도 아는 연구원 박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국이 산업화 측면에서는 당연히 선진국이고 다른 서비스 측면에서도 선진국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선진국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더불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남에서부터 배우고 남에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남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진국처럼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한테 자기 걸 주지를 않으면서 남한테 받으려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프레임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K다의 역할이 꼭 과거의 발전 경험을 전수해 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같이 남하고 쉐어링을 하면서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 역할을 하는데 K대가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와중에 이런 역할이라는 것 자체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 도움되는 그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의 변모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